안녕하세요. 박종원 플러스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진짜 눈에 확 띄는 기사가 나왔어요. 초저가 상품의 시대가 위협받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값싸고 풍족하게 정말 많은 물건들을 진짜 무한대로 쓰던 시대가 끝나간다는 그런 뭔가 약간 겁주는 듯한 그런 기사거든요. 근데 기사 내용이 진짜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동안 이 아시아 전역에 있던 이 공장들 노동력 확보에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노동력 확보에 정말 엄청난 비상사태가 걸렸다. 특히 아시아의 이 많은 공장들이 이 각국에서 젊은 노동자를 확보하는데 진짜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뭐 우리한텐 생소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국 얘기랑 비슷하죠. 근데 뭐가 충격이냐? 우리나라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아시아 전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 전체가 지금 노동력 확보의 초비상 사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게 근데 아시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과 아시아에서 생산된 저렴한 상품에 의존해왔던 미국과 서구도 이제 앞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주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어갈 거라는 거죠. 한국도 생산 기지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남아시아로 진짜 옮긴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도 미국과 서구의 상황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기사를 그냥 쉽게 넘기기가 어려운데요. 결국 저렴하게 사던 아시아 제품이 사라지면 인플레이션의 망령이 이제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도대체 궁금한 게 생깁니다. 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일어난 지각 변동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이 기사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세계 경제에 그동안 있었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30년 동안은 진짜 기적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화라는 시대가 시작되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풍요와 진짜 저렴한 물가를 누려왔던 거거든요. 무슨 헛소리야. 지난 30년 동안도 물가 많이 올랐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전에 30년하고 비교해보면 즉 1970년대, 80년대랑 비교해보면 정말 풍족하게 값싼 물건들을 마음껏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투자에 있어서 국경이 사라지면서 공장도 어디에든 지을 수가 있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구의 이 풍족한 자본, 이 자본이 값싼 자본이 이 중국이나 아시아에 지난 3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싼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때마침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은 유휴노동력, 진짜 놀고 있는 노동력을 유휴노동력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유휴노동력이 차고 넘쳤습니다. 중국에서 지난 30년 동안 공급된 유휴노동력이 3억 5천만 명이라고 하죠. 아세안 국가들까지 포함하면 진짜 5, 6억 명 이렇게 진짜 어마어마한 이 숫자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왔던 겁니다. 이 중국을 비롯한 이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들은 그동안 이렇게 유휴노동력이 넘쳐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장을 막 지어요. 선진국에 지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인건비가 당연히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 타이트하게 이 노동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장 지으면 지은 만큼 임금이 올라가서 물가도 올라가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국과 아시안 국가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한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농촌에서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4명이 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남아도는 노동력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이 3명이 적당히 하루에 예를 들어 12시간 빡세게 일하지 않고 한 서너 시간씩 일하면서 이 4명이 나눠서 일을 하다가 도시화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제조업 공장들이 막 늘어나니까 도시로 이주를 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인건비가 안 올라가죠. 왜냐하면 어차피 놀던 인력이니까 공장 여기 새로 지었으니까 월급 줄게. 10만 원 줄게. 여기 취직할래? 10만 원? 그동안 내가 농촌에서 거의 한 10,000원, 20,000원에 생활하고 있었는데 10만 원이면 나 취직할래. 이러니까 값싼 노동력, 즉 진짜 월급 10만 원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력이 한두 끝도 없이 공급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일종의 유휴노동력의 어떤 유입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정말 저렴하게 생산된 다양한 상품을 풍족하게 제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그 사이에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농업 국가에서 제조업 국가로 바뀌면서 소득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농촌에서 10,000원 받다가 10만 원 받으니 이게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공생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 제조업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다 보니까 자,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아버지 세대가 드디어 이 공장 노동자가 돼서 월급이 좀 늘어난 상태로 2세들로 넘어간 겁니다. 이 1세대들보다 좀 더 풍족하게 자라난 세대죠. 부모보다 더 교육도 받았고 부유하게 자란 그런 이 아세안 국가들의 청년들이 더 이상 공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자, 이 제조업 1세대 사람들은 무조건 옛날 농촌 시대처럼 애를 막 낳은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 국가였을 때는 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 하나하나가 노동력이니까 애를 낳아도 뭐 이게 부담이 좀 없었기 때문에 농업 국가일 때는 사실 그냥 애를 막 낳습니다. 근데 이게 제조업 국가로 바뀌면서 양육 비용이 늘어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겠죠. 이걸 2세대들이 보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의 새로운 젊은이들은 부모보다 훨씬 적은 수의 자녀를 낳습니다. 심지어 아예 결혼도 안 하거나 뭐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아졌죠. 자, 이게 지금 한국 얘기죠. 한국 얘기랑 정말 비슷하죠. 우리가 먼저 간 것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걸 아세안 국가 그리고 중국 전체로 넓게 보고 있을 뿐인데 이게 좀 심각한 게 한국만 그러면 그냥 한국 내 문제로 끝날 텐데 이 글로벌 생산에서 제조업 기지를 역할을 해왔던 그런 나라들 전체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세계 경제 전체를 뒤바꾸는 정말 질서가 바뀌는 중요한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입니다. 자, 아이를 안 낳아도 되는 상황, 이제 더 이상 강박관념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새로운 20대, 30대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벌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낮아졌고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제조업 공장에서 일할 필요성이 낮아진 거죠. 제조업 공장이 좋은 점이 계속해서 일하면서 월급이 올라갑니다. 숙련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좋은 점이어서 이 가정을 꾸리고 할 땐 제조업 공장이 좋죠. 근데 아예 이럴 생각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 부분에 그냥 취직하는 겁니다. 뭐 나중에 뭐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 이런 걸 걱정하지 않으니까 뭐 일단은 뭐 공중 노동자가 되느니 뭐 쇼핑몰 점원, 뭐 호텔리어로서 덜 힘든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게 바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분석인 거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래서 예를 든 25세 베트남 청년이 있는데요. 이 25세 청년, 베트남 청년이 하노이 교회에서 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정비사 일을 그만두고 현지 배달업체인 그랩의 오토바이 운전사로 일하기 시작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든 겁니다. 이 지시하는 상사가 없어져서 너무 좋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있어요. 역시 이 상사의 지시 힘든 건 우리나라나 베트남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자, 근데 이 청년은 원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월급이 괜찮았어요. 월 400달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베트남 중위 월급의 한 1.5배 정도 되는 괜찮은 월급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지금 그랩에서 일하는 만족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공장이 원래 받던 돈의 2배인 한 800달러를 주지 않는 한 결코 제조업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베트남 임금이 지금 사실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 이 정도거든요. 2011년 이후 베트남의 임금 상승은 무려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임금에도 더 이상 제조업 공장의 근로자로 일하는 데에는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있는 어떤 영국의 사업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과거 의류 공장에서 주로 일했던 20대 노동자가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인터뷰죠. 자, 그러면 이 20대, 30대 노동자들이 자꾸 중도 퇴사하려고 그러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베트남이나 이런 아세안 국가들에 진출한 이 서구의 기업,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직원들 퇴사를 막으려니까 이제 온갖 복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요가 프로그램, 유치원 설치. 자,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고용 유지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현재 아세안, 중국에서의 상황이죠. 자, 이런 게 전부 다 비용이 상승하다 보니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제조업을 기피하다 보니까
아세안에 있는 공장들의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30대를 넘어 점점 40대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국이랑 비슷하죠. 한국의 상황이 한 10년 정도 격차를 두고 아세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구의 국가들, 야, 아세안이 자꾸 이런 고용 유지 비용도 올라가고 임금도 자꾸 올라가고 제조업에서 일하는 그런 어떤 청년들을 구하기 어렵다면 다른 생산 기지를 택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거 어렵죠. 왜냐하면 중국이 아무리 최악의 청년 실업이라지만 지금 탈중국 기조가 이미 시작됐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예를 들어 간첩 잡겠다 하는 방첩법 같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서방이나 이런 데서 자꾸 이런 어떻게 보면 패권 전쟁 하에서 생산 기지로 중국에 대해서 생산을 늘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임금은 아세안 국가들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 중국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이거 진짜 어렵죠. 자, 그러면 아직은 임금이 낮은 나라를 택하면 어떠냐? 뭐 미얀마라든가 에티오피아라든가 뭐 인도 같은 나라들. 근데 문제점은 이런 나라들이 뭐 정치적 불안을 겪기도 하고요. 또 제도적 미비가 있다든가 아니면 인프라가 훨씬 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산기지를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안이 지금 쉽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나이키, 아디다스, 자라처럼 이 낮은 인건비에 의해서 생산하던 그런 기업들, 아시아를 주요 생산 기지로 두고 있던 기업들은 올 초부터 가격을 10에서 25% 정도 올렸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전 지구적인 이런 현상을 두고 초저가 상품 시대에 대한 위협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직접 자국의 공장을 지으면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하실 텐데, 자, 미국이나 선진국들, 과거에는 이런 물가 상승 위협에 대응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민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난민들을 받는 방법이었죠. 사실 유럽 국가들 난민 많이 그냥 허용적으로 받은데 인도주의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사실은 정치권하고 기업가들이 뭘 원했냐면 난민들이 왕창 들어오잖아요. 그럼 임금이 팍 하고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권만이 아니라 기업가들이 사실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묘하게 지금까지 이 이민이나 난민을 미국이든 아니면 유럽 국가가 많이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민 정책을 밀어붙였더니 지금 유럽은 이민자들과의 갈등으로 계속해서 이민자들이 시위를 하거나 또는 반이민, 이 내국인들이, 원래 내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 불안이 굉장히 커졌고 사회 불안에 따른 비용이 더 커진 상황이죠. 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자, 미국은요,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야, 이 불법 이민자 이거 잘 안 막더니 알고 봤더니 내가 엄청나게 일자리를 뺏기면서 내 임금이 폭락했구나. 누가 지금 되게 열받아 있느냐. 여러분 들어보셨죠?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 아니, 우리 지역에 있던 공장들 다 중국으로 갔는데 갑자기 나타난 저 이민자가 그나마 남아있던 내 일자리를 뺏는구나 라고 미국의 중산층이 지금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 정권은 더 이상 정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간파해서 반이민 정책을 썼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야, 이민 정책을 풀어줄 것이다. 저는 근데 여러분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제가 고정 출연하잖아요. 제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제가 단언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해서 절대로 이민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더라고. 왜냐하면 이미 미국의 중산층 유권자들이 이민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특히 자기들의 임금을 어떻게 깎아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이제는 더 이상 찬성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분석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불법 난민이나 이민에 대해서 허용해 준 게 거의 없고요.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정책을 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때는 이민을 풀어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년 선거까지는 절대로 자기가 첫 번째 임기 중엔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선진국이 어떻게 보면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세운 대안이 뭐냐? 월스트리트 저널이 제시한 방안은 이제 적응할 때다.
적응할 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렴한 공산품 생산 기지는 없다. 비싸진 가격에 익숙해지자. 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거 참 적응을 하자. 그동안 되게 풍요롭게 사는 게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노멀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 미국 언론하고 제 분석이 조금 다른데 미국 언론들은 그래서 일부가 연준이 2%대 물가 상승률로 돌아가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지만 이것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측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준이 진짜로 노력하면 분명히 물가를 2%대 초반으로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다만 인플레를 진짜로 잡으려고 하면 그러면 내년 상반기쯤엔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진짜 커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인플레를 진짜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지만 그러면 경기 침체가 따라오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실제로 왔을 때 돈을 다시 푼다? 그러면 인플레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상태로 어떻게 보면 왜 샤워시들의 바보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뜨거운 물 틀었다 찬물 틀었다 해서 결국 차가워 하고 뛰어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잡으려고 그러면 잡히겠지만 그걸 못 견디고 갑자기 또 뜨거운 물 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이 조금 더 저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그동안 값싼 제품을 너무나도 풍요롭게 쓰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려왔지만 이 과잉 소비 때문에 부작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 아시아에서 그동안 이 값싼 노동의 뒤에는요, 사실 아동 노동 학대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이 장시간 노동, 진짜 우리나라도 뭐 그동안 장시간 노동으로 진짜 하루에 12시간씩 막 일하고 그랬잖아요. 저도 입사해서 14시간 일한 적이 많았는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노동 시간이 그래도 좀 줄기 시작했는데 아시아 국가들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문제나 이런 문제들, 아동 노동 학대 이런 문제들 정말 많았고요. 자, 근데 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풍요롭게 펑펑 쓰다 보니까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나 그리고 환경 오염 문제도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자,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사실 그동안 아시아에서 쏟아지던 이제 값싼 물건들과는 이별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펑펑 쓰다가는 지구가 위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구는 위험하지 않아요. 다른 종이 채우면 됩니다. 위험한 건 우리 인류죠. 그래서 기후나 뭐 등등 모든 문제를 볼 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졌던 것들과의 결별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저는 한 표를 보내면서 오늘 박정훈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